처녀 유일한 박사 일대기. 1. 어린 나그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간 먼 길이 대체 얼마나 먼 길이었던가. 일제가 대한제국의 숨통을 잠그던 1904년 평양 땅에서 재봉틀 장사로 자수성가한 유기현이란 양반은 벼랑간 장남을 미국으로 보낸다고 나섰으니 그때 그 아이 나이가 9살이었다. 9살이라면 요즘 같으면 초등학교 3학년이요. 엄마 치맛자락이 그리워 칭얼대는 나이인데 말이지. 유기현이 대단한 사람이긴 했다. 충북 단양에서 태어나 평양으로 올라와 미천도 없이 주먹국으로 장사를 시작해 제법 돈을 모은 사람이었으니까. 미국 선교사들과 어울리며 기독교도 받아들였고 무엇보다 내 자식들이 큰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뼛속까지 박힌 사람이었다. 그래서 장남은 미국으로, 둘째는 러시아로, 셋째는 중국으로, 다섯째는 일본으로. 자식들을 마치 씨앗 뿌리듯 사방팔방으로 흩어보냈다. 근데 그 9살 아이 유일영이라는 이름의 그 꼬마가 훗날 유일한이 되어 조선의, 아니 대한민국의 기업사에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되리라고는 그때 누가 알았겠나. 미국 네브래스카주 컨이라는 시골 농촌 마을에 내려진 그 아이는 침례 교신자인 두 자매에게 맡겨졌다. 그 자매들이 마음씨가 고왔던 모양이다. 아이를 잘 보살펴 주긴 했지만 어디 공짜가 어디 있나. 그 아이는 집안일을 도우며 학교를 다녔다. 구두 닦기도 했고 신문 배달도 했다. 아버지 유기현이 가르쳐 준 게 있었다. 남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보답하거라. 그 말을 그대로 실천했다. 그렇게 7년을 보낸 뒤 14살 먹은 일영은 헤이스팅스에 있는 한인 소년병학교라는 데로 들어갔다. 박용만이라는 독립운동가가 방학 때마다 여는 학교였는데 오전엔 농장에서 일하고 오후엔 군사훈련을 받고 저녁부터 밤늦도록 공부를 했다. 어린 몸뚱이에 쉴 틈이 없었지만 그때 그 소년의 가슴에는 우리 조선이라는 두 글자가 불덩이처럼 박혀버렸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미식축구를 했다. 몸집 작은 동양인 소년이 미식축구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근데 이 녀석이 고집이 있었다. 남들보다 2배, 3배 더 훈련했다. 땀을 쏟아내고 또 쏟아냈다. 결국 주장까지 맡았다. 그렇게 장학금을 받아가며 학교를 다녔는데 평양에서 소식이 왔다. 아버지가 일제의 눈을 피해 북간도로 가족을 이끌고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돈이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대학을 바로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했던 일이 에디슨 변전소 직원이었다. 빚까지 얻어가며 고향에 송금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그리고 20살 미시간 대학교에 입학했다. 경영학을 공부했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손을 놀리지 않았다. 이것저것 장사를 궁리했다. 미국 사람들이 중국 음식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 숙주나물. 근데 숙주나물은 금방 상한다. 그래서 통조림을 만들었다. 이게 웃긴 게 처음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자 일하는 묘수를 부렸다. 번화가 한복판에서 트럭을 일부러 전복시켰다. 숙주나물 유리병이 산산조각 나면서 도로에 굴러다녔다. 사고였다. 그런데 신문에 났다. 기자들이 취재를 나왔다. 숙주나물 통조림이라는 게 뭔가 싶어서였다. 이게 바로 요즘 말로 하면 바이럴 마케팅이었던 셈이다. 한국인이 처음 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숙주나물과 녹두와 북간도. 사업은 됐다. 1922년 대학 동창인 윌러스 스미스라는 친구와 함께 라초이 식품회사를 차렸다. 회사는 4년 만에 5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당시 1달러가 지금 돈으로 치면 10만원쯤 된다니까 대략 500억 원쯤 벌었다는 소리다. 숙주나물 장사로 말이다. 평양에서 재봉틀 팔던 아버지도 깜짝 놀랄 일이었다. 1925년 유일한은 숙주나물을 만들려면 녹두가 필요하니까 중국으로 건너갔다. 녹두를 사러 간 김에 북간도에 들렀다. 거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21년 만에 만난 가족이었다. 울고불고 난리였겠지. 근데 유일한이 그 북간도에서 본 건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조선 사람들이었다. 최서해의 소설 탈출기에 나오는 그런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버지 유기현은 아들이 보낸 100달러로 땅을 사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근데 다른 조선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돈도 없었다. 병들고 굶어 죽어갔다. 그걸 보고 유일한은 무릎을 쳤다. 아,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돌아섰다. 미국에서 사업을 정리했다. 라초이 식품회사 지분을 스미스에게 넘겼다. 그렇게 받은 돈이 25만 달러. 그 돈으로 무엇을 샀냐 하면 의약품이었다.
구충제, 결핵약, 피부연고.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약들이었다. 약을 가지고 귀국할 준비를 하면서 독립운동가 서재필을 찾아갔다. 서재필이 그에게 버드나무 목 하나를 선물했다. 더운 여름날 사람들이 햇빛을 피해 쉴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이 되거라. 그 버드나무가 훗날 유한양행의 상징이 됐다. 3. 유한양행 버드나무 그늘. 1926년 12월 10일 31살의 유일하는 서울 종로이가 45번지 덕원 빌딩 3층에 유한양행을 세웠다. 유한이라는 이름은 자기 성 유에다가 한국한을 붙인 거였다. 참고로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유일형이었는데 미국에서 신문 배달을 할 때 발음을 잘못 들은 배급소 직원이 이란으로 적어버렸다. 그래서 생각했다. 이란으로 쓰면 하나의 대한제국, 세계 제일의 대한제국이라는 뜻도 되잖아. 그래서 아예 개명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바꾸는 게 예사일은 아니었지만 조국을 위한 일이라면 그까짓 이름이야 뭐. 유한양행은 처음엔 의약품 수입 유통회사였다. 당시 조선 땅에는 일본 제약업자들이 판을 쳤다. 약값도 비쌌고 품질도 의심스러웠다. 유일하는 직접 미국에서 들여온 좋은 약을 적정한 가격에 팔았다. 맨소레담, 키니네, 크레오소트, 구충제, 정장제. 그뿐 아니라 화장지, 생리대, 락스, 비누, 치약 같은 위생용품도 팔았다. 껌, 초콜릿, 아이스크림까지. 처음엔 혼자서 차를 몰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보성 전문학교 출신으로 영어 잘하는 전항섭이라는 청년을 직원으로 뽑아서 함께 다녔다. 농기구, 염료, 페인트도 팔았다. 1928년 동아일보에 처음 낸 광고가 약 광고가 아니라 염료 광고였다는 게 재미있는 대목이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흰옷을 즐겨 입었는데 농사 짓고 일하다 보면 쉽게 더러워졌다. 유일하는 생각했다. 옷에 색을 입히면 더럽혀도 덜 눈에 띄겠네. 빨래도 덜하고 편하겠지. 그래서 염료를 팔았다. 이건 단순히 돈 벌려는 게 아니라 국민들 생활을 개선하려는 마음이었다. 1933년 드디어 자체 개발 의약품을 내놨다. 진통소염제 안티프라민이었다. 우리 약은 우리가 만든다는 신념이었다. 부인 호미리 여사도 힘을 보탰다. 소아과 의사였던 호미리는 중일전쟁으로 의약품이 부족해지자 병원을 차려 저렴한 가격에 환자들을 치료했다. 4. 종업원 지주회사. 1936년 유한양행은 소사 공장을 지었다. 지금의 부천시 심곡 본동이다. 공장을 지으면서 유일하는 특이한 걸 만들었다. 종업원들을 위한 기숙사, 운동장, 수영장. 1930년대의 말이다.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수영장을 만들다니. 1939년 유일하는 더 큰 결정을 내렸다. 유한양행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주식을 종업원들에게 나눠줬다. 대한민국 최초의 종업원지 주제였다. 그의 철학은 이랬다.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와 종업원의 것이다.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당시 다른 기업인들이 보기에 이건 미친 짓이었다. 자기 회사를 직원들한테 나눠준다고? 근데 유일하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다. 자기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맡긴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니 당연히 사회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독립운동가의 두 얼굴. 사람들은 유일한을 기업인으로만 안다. 근데 그건 반쪽짜리 이야기다. 이 사람은 본격적인 독립운동가였다. 14살 때 한인소년병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게 우연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숙주나물 장사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댔다. 서재필 같은 독립운동가들과 끊임없이 교류했다.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터졌다. 유일하는 사업 때문에 미국에 가 있었는데 전쟁이 나는 바람에 귀국하지 못하고 갇혔다. 근데 그냥 갇혀만 있지 않았다. 미국 중앙정보국 전신인 전략사무국에서 비밀작전을 짰다. 네코 프로젝트. 한국인 특수요원 19명을 훈련시켜 한반도에 침투시켜 정보를 수집하고 지하 조직을 만드는 작전이었다. 1945년 1월 유일하는 49살의 나이로 그 작전에 자원했다. 암호명 A. 체력도 체력이지만 정신력이 대단했던 모양이다. 캘리포니아 카타리나 섬에서 특수훈련을 받았다. 총도 쏘고 첩보 기술도 익혔다. 작전은 실행되지 못했다. 일본이 1945년 8월 무조건 항복하면서 끝났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가짐이다. 50살 가까운 나이에 특수훈련을 받으며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 걸 준비를 했다는 거. 6.
해방 이후 또 다른 싸움. 광복을 맞이한 뒤 유일한은 1946년 7월 귀국했다. 유한 양행은 전쟁 중에 무사했다. 직원들이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이다. 그는 대한상공회이소 초대 회장을 맡았다.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앞장섰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졌다. 유한 양행도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직원들 덕분에 버텼다. 전쟁이 끝나고 1953년부터 회사는 다시 성장했다. 1962년엔 제약업계 최초로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다. 1952년엔 고려공과 기술학교를, 1964년엔 유한공업고등학교를 세웠다. 교육자로서의 면모였다. 평생 자기 명함에 교육자라고 적었던 사람이다. 7.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다. 1969년 유일한은 큰 결심을 했다. 회사에서 은퇴하면서 일가 친척을 모두 내보냈다. 아들 유일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리고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조건순에게 사장직을 넘겼다. 평사원 출신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승계한 것이다. 한국 기업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동생 유특한한테도 권했다. 너도 나처럼 전문 경영인을 들이지 그러냐? 유특한이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형님. 저는 그릇이 작아서요. 유일한이 쓸쓸히 웃었다. 하긴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지. 적어도 친일파만 안 된다면 말이야. 그의 경영 철학은 확고했다. 회사는 가족의 것이 아니다. 사회의 것이다. 이익을 추구하되 그 이익은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한 게 아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다. 한 가지 일화가 있다. 경인고속도로를 놓을 때였다. 주변 땅주인들이 담합해서 토지 매각 가격을 올리고 있었다. 유한 양행도 그 구간에 땅을 좀 갖고 있었다. 담당 직원이 주민들 편에 서서 가격을 올렸다. 유일한이 그 소식을 듣고 일침을 놨다. 국민들이 이용해야 할 건설 사업에 회방을 놔서 되겠냐? 결국 정부가 제시한 가격에 땅을 팔았다. 다른 지주들도 비슷한 가격에 따라왔다. 약품 케이스에도 신경을 썼다. 기차역이 없는 외진 마을에서도 약을 받을 수 있게 열차에서 던져도 깨지지 않는 병과 케이스를 만들었다. 라초 이때 숙주나물 통조림을 만들었던 그 정신이다. 어떻게든 물건을 잘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집념. 8. 유언. 1971년 3월 11일 유일한은 76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유언장이 공개됐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유한 양행 주식 14만 941주, 당시 시가로 2억 2천만원 전부를 재단법인 한국사회 및 교육신탁기금에 기증한다. 사회사업과 교육사업에 쓰라고. 손녀 유일링의 대학 졸업 때까지 학자금으로 1만 달러만 지급하고, 딸 유제라에게는 유한중고 군의 묘지 및 주변 대지 5,000평을 물려주되 유한동산으로 만들어라. 아들 유일선에게는 대학을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라. 이게 끝이었다. 평생 모은 재산, 회사 주식 전부를 사회에 환원한 것이다. 재벌가 창업주가 죽으면 을의 자식들끼리 재산 싸움이 벌어지던 시절이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씨앗 자체를 남기지 않았다. 딸 유제라도 아버지를 닮았다. 1991년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재산 200억 원을 모두 사회에 기부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대물림 됐다는 말이 나왔다. 9. 남은 것들. 유일한이 죽은 지 50년이 넘었다. 유한 양행은 지금도 평사원 출신 전문 경영인이 경영한다. 현 대표이사 조욱재도 1987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올라온 사람이다. 정관에 따라 연임 포함 6년 후엔 퇴사해야 한다. 유한 양행 임직원 1900명 중 유일한의 친인척은 단 한 명도 없다. 노사 분규도 없었다. 1926년 창립 이래단 한 차례도.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기업 활동을 통한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는 유일한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주인이 없는 대신 모두가 주인인 회사가 됐다. 부천시는 1999년 유일한을 부천시를 빛낸 공덕인물로 선정했다. 부천중앙공원에 동상을 세웠다. 2004년엔 경인고속도로 부천 구간 6km를 유일한로라는 별칭으로 불렀다. 기업인의 이름을 도로 별칭으로 붙인 건 국내 최초였다. 정부는 1971년 유일한이 사망 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1995년엔 건국훈장 독립장을, 1996년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오래 숨겨졌던 CIA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그의 독립운동 행적이 더 알려졌다. 작곡가 안익태, 윤치호의 아들과도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소설가 펄 벅과도 친했다. 펄 벅은 자기 작품에 김일환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켰는데 유일한의 이름을 빌린 거였다. 1964년 한국 펄벅재단이 건립됐는데 그 터가 유한 양행 소사 공장이 있던 자리였다. 10. 그가 남긴 말. 유일한이 평생 했던 말 중 몇 가지를 여기 옮겨본다. 건강한 국민, 병들지 아니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다. 단지 그 관리를 개인이 할 뿐이다. 이윤의 추구는 기업 성장을 위한 필수 선행 조건이지만 기업가,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기업은 정직, 성실, 신용, 근면한 기업 운영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민족과 국가의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그냥 말로만 남은 게 아니라 그가 평생 몸소 실천했던 신념이었다는 게 중요하다. 일제강점기에 친일하지 않고 민족 기업을 키웠고 독립운동에 목숨 걸었고 해방 이후엔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데 앞장섰으며 죽을 때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유일한 박사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의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 우리는 얼마나 이타적인가? 그는 기업가였으나 장사꾼이 아니었고 독립운동가였으나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유한 공고의 교정에서 오늘도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유한 양행이 만드는 약 한 알에 담긴 정직한 신뢰. 그것이 바로 유일한이라는 이름의 거인이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방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